하지만 누님이 항상 그곳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서울을 이웃집처럼 드나들었다. 밋밋한 벽 한가운데다 청동 조각품을 하나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어코 차를 몰고 인사동이며 황학동까지 단숨에 내달아왔다. 누님의 집 마당 한켠엔 그래서 언제나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는 아이보리색 록스타 R2 지프가 서 있는 것이다. 하여튼 그 누님은 점점 바람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일단 맘먹은 일엔 머뭇거리지 않았다. 휙 하면 서울, 휙 하면 산전이었다. 언제부터 누님이 그토록 정신없이 몰아치는 사람이 되었던가. 원래 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늘 고개를 반쯤 숙인 모습이었고 말이 없었다. 위로 누님 네 분과 형님 한 분이 있었으므로 어린 막내였던 내 눈엔 그들이 구분되어 보이질 않았다. 남자는 형이었고 여자는 모두 누나였을 뿐이다. 무명틀에 앉아 북을 놀리면서 나한테 무너진 사랑탑을 가르쳐 주었던 것도 그냥 어떤 누나였을 뿐이지 몇째 누님인지는 모르는 것이다. 내가 셋째 누님을 처음으로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9살 때였다. 누님은 그때 칠천간이던 아저씨 댁에 가 있었다. 긴 산모퉁이를 2개나 돌아야 나오는 그 아저씨 집에 밥을 해드리러 가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 병 나을 동안 잠깐이면 돼. 가기 싫다는 누님의 손목을 억지로 끌어내며 어머니가 말했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뒷간 곁 소나무 그늘 아래로 사라지던 누님의 검은 골덴 바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잠깐이라고는 했지만 언제까지 아저씨 댁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다. 자식이 없던 아저씨는 이미 지병이 깊었고 비만의 고혈압이었던 아주머니조차 기동이 불편했던 것이다. 누님의 나이 그때가 14살, 국민학교를 막 나온 뒤였다. 큰 누님은 이미 시집을 가버린 뒤였고 둘째 누님은 다 성장해서 어엿한 우리 집의 살림꾼이었다. 넷째 누님은 국민학교 3학년, 아저씨 댁에 보내줄 사람은 셋째 누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우리 집에 누님을 보내야만 했었을까.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미 말했듯이 그 아저씨네는 자식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분들의 사후제사를 모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나였다. 문중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였다. 내가 겨우 2살이었을 때. 그분들의 사후제사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나는 장차 그분들의 전답을 상속받게 돼 있었다. 겨우 10마지기 남짓한 눈밭이었지만 단지 제사를 모신다는 대가로는 적지 않은 재산이라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싫다는 누님의 손목을 굳이 이끌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내가 물려받을 얼마간의 논밭 때문에 누님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노부부와 함께 살게 됐던 것이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다. 방학을 맞은 내 손을 잡고 누나한테 가부자던 어머니를 그래서 나는 뿌리치고 또 뿌리쳤다. 하지만 딱 한 번 버럭 화를 내시며 다그치는 어머니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누님이 살고 있던 아저씨 댁에 간 적이 있었다. 아저씨네 마당가에다 날 남겨놓고 어머니는 바쁘시다며 이내 돌아가고 말았다. 누님이 혼자 묵던 건넌방은 작고 어둡고 쓸쓸했다. 누님의 물건이라곤
작은 광목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광목 보따리는 방 한 구석에 외롭고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벽과 천장의 벽지도 낯설고 대충마로 빛깔도 낯설었다. 저녁 때가 되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가는 누님이 머슴의 어린 딸처럼 가벼웠다. 무쇠솥 뚜껑을 여닫는 누님의 간단한 팔뚝이 애처로웠다. 밤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누웠을 누님은 나와 함께 자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얻어듣 기뻐했다. 누님은 온 밤 내내 나를 꼭 가슴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침 설거지가 끝난 뒤 누님은 나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감나무 삭정이로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때까지 누님이 그토록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지 못했다. 나는 누님이 하는 대로 따라 그렸다. 내가 다 따라 그리면 누님은 잘 그렸다고 칭찬하고 손바닥으로 땅 위에 그렸던 그림들을 지웠다. 꽃과 나비와 산과 강을 다시 그렸다. 나는 또 따라 그렸다. 누님은 쉴 새 없이 어린아이와 사슴과 비행기와 신부를 그렸다. 그 뒤로 나는 누님이 보고 싶어질 때면 말없이 우리 집 마당으로 달려나가 감나무 삭정이로 그림을 그렸다. 누님이 그렸던 꽃과 어린아이와 신부를 그렸다.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내 그림은 미술대학에 2번 낙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누님은 막 결혼한 둘째 누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나 단칸 사글세방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 수는 없었다. 둘째 누님이 쌍둥이를 낳자 누님은 사글세방을 나와야만 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고향 마을에서 내가 들을 수 있었던 누님의 소식은 소문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원효로에서 닭장사를 하던 둘째 누님은 어머니에게 셋째 누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터이지만 막내인 나한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다. 만화가 선생님 집에 머물면서 그림 그리는 시중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듯 싶더니 누님은 어느새 하월곡동에서 살고 있었고 얼마 뒤엔 인천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누님의 삶을 아무도 돌볼 수 없었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누님과는 이미 가족이라는 유대가 끊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널마른 고무신을 신고 들로 나갔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무명틀에 앉아 묵을 놀리거나 낡아 주저앉은 허수아비 물걸로 고추밭과 콩밭 일항을 맸다. 형은 고만한 또래들과 소를 먹이며 담배를 피웠다. 넷째 누님은 감자를 몰래 훔쳐내 장군바위 밑에서 친구들과 구워 먹었고 나는 닭장에 기어들어가 달걀을 꺼내 먹었다. 누님의 존재가 잊혀져 가물가물해질 즈음 어머니가 병색이 완연한 누님을 이끌고 나타났다. 누님의 손을 막무가내로 이끌고 칠촌 아저씨네로 향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누님을 안방에다 잡아뜨렸다. 내 눈에는 어머니가 누님의 딴지라도 걸어 넘어뜨리는 걸로 보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무척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산과들을 헤매며 약초란 약초는 모조리 캐다 혹은 찢고 혹은 다려서 누님의 입속에다 퍼넣었다. 말로 중대, 개온나무, 단풍털이, 뱀목 닥치는 대로 후려다 어떤 것은 말리고 어떤 것은 이겼다. 우리 집은 이런저런 약초들로 가득했고 냄새는 코를 찔렀다. 누님이 몸을 일으켜 앉던 날까지 어머니는 어둡고 험악한 얼굴을 한 번도 풀지 않았다. 누님은 그렇게 고향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에 의해 가차없이 잡아뜨려졌고
몸을 가누어 세우자 고향집을 떠났다. 누님이 주검처럼 누워있던 텅 빈 아랫목을 보면서 나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 누구도 누님이 돌아와 앓다간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산과들을 정신없이 헤매며 누님에게 약초를 뜯어먹이던 어머니조차 무덤덤한 표정으로 중불나게 공감만 맸다. 그리하여 누님은 또다시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 되었던 것이다.